오소 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제기에 따르면 겨울 10월 원소는 수레를 보내 곡식을 운반하면서 순우경 등 5명에게 병사 만여 명을 이끌고 이를 호송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원소 둔영 북쪽 약 40리 지점에서 수경했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모신 허유가 재물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조조에게 투항하여 순우경 등을 공격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조조의 좌우에서 이를 의심했지만 순이와 가우는 조조에게 허유의 말을 따를 것을 권했습니다. 조조는 조홍을 남겨 본진을 지키게 하고 직접 보병과 기병 5,000명을 이끌고 밤중에 길을 떠나 날이 밝을 무렵 도착했습니다. 순우경 등은 조조군의 병력이 적다는 것을 보고 진영 밖으로 나와 싸웠으나 조조가 급히 공격하자 이들은 진영으로 물러났습니다. 조조는 이를 다시 공격해 순우경군을 대파하고 순우경을 포함한 적군을 모두 참수했습니다. 원소는 조조가 순우경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장자 원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조가 순우경을 공격하니 나는 조조의 본진을 쳐서 그들이 돌아갈 곳을 없애겠다. 원소는 장압과 고람을 보내 조홍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우경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장압과 고람은 결국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순유전에 따르면 장압이 항복했을 때 조홍은 이를 의심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순유가 조홍에게 말했습니다. 장압은 원소가 그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아 분노하여 투항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조홍은 순유의 설득을 받아들여 장압을 거두었습니다. 악진전에 따르면 조조는 관도로 돌아와 원소군을 공격했고 원소의 장수 순우경을 참수했습니다. 이후 원소는 군대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장압은 원소에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정예병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드시 순우경을 격파할 것입니다. 순우경이 패하면 장군의 대계가 어그러질 것이니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곽도는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장압의 계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조의 본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더 나은 방책입니다. 조조는 결국 자신의 본진을 지키기 위해 되돌아올 것이니 굳이 구원하지 않아도 상황은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장압은 이에 다시 반박했습니다. 조조의 본진은 매우 견고해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순우경이 사로잡히면 우리 역시 모두 포로가 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원소는 결국 장압의 말을 따르지 않고 소규모 기병만을 보내 순우경을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대군을 이끌고 조조의 본진을 공격했으나 조조의 진영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조조는 야음을 틈타 보병과 기병 5,000명을 이끌고 순우경을 기습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순우경은 격파당하고 모든 병사가 참수되었으며 원소군은 크게 괴멸되었습니다. 패배 이후 곽도는 장압을 참소하며 원소에게 말했습니다. 장압은 군대가 패한 것을 기뻐하며 불손한 말을 했습니다. 장압은 자신이 곽도의 참소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조조에게 귀부했습니다. 장압전에 따르면 이는 장압이 조조 측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원소전에 따르면 원소는 순우경에게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군량 운반 수레를 호송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 저수는 원소에게 장기를 따로 파견해 바깥에서 조조의 약탈을 막는 지원군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조언했으나 원소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우경은 오소에서 수경했는데 이곳은 원소군 본진에서 약 40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조조는 조홍에게 본진 수비를 맡기고 포병과 기병 5,000명을 이끌고 야암을 틈타 순우경을 기습했습니다. 원소는 급히 기병을 보내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패주했습니다. 조조는 순우경을 포함한 원소군을 격파하고 모든 병사를 참수했습니다. 조조가 본진으로 돌아오기 전에 원소의 장수 고람과 장압은 자신들의 병력을 이끌고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대치한 지 100여일이 지나자 백성들은 피폐하고 궁핍해졌으며 많은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 원소에게 호응했습니다. 조조군 역시 군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원소는 순우경에게 병사 1만여 명을 맡겨 북쪽으로 군량 운반 수레를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저수는 원소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장기를 따로 파견해 바깥에서 지원군으로 삼아 조조의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소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허유는 원소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병력이 적고 대부분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으니 허도 부군의 방어는 틀림없이 허약할 것입니다. 만약 경무장 병사로 야간 행군을 감행해 기습한다면 허도를 점령할 수 있고 조조는 포로가 될 것입니다. 설령 괴멸되지 않더라도 본진과 후방에서 동시에 공격받으면 틀림없이 패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소는 이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허유의 집안에서 범법자가 발생해
신배가 이를 잡아들이며 허유의 입지가 약해졌습니다. 허유는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허유는 조조에게 순우경을 공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순우경은 원소의 본진에서 약 40리 떨어진 오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보병과 기병 5,000명을 이끌고 야간 행군을 통해 오소를 기습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조는 순우경을 격파하고 병력을 모두 섬멸했습니다. 순우경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장자 원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조가 순우경을 격파하더라도 내가 그의 본진을 함락시키면 조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소는 장압과 고람을 보내 조조의 본진을 공격하도록 했으나 이들은 본진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순우경의 패전 소식을 들은 장압과 고람은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소군은 크게 동요하며 진영이 무너졌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후한서 원소열전에 따르면 이 전투는 조조군이 관도대전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원소군이 크게 무너지고 괴멸하자 원소와 원담은 군대를 버리고 황하를 건너 달아났습니다. 조조군이 추격했으나 미치지 못했고 대신 원소군의 치중과 도서, 진귀한 보물들을 모두 거두어들였습니다. 조조는 원소의 서신과 허도 및 군중 인물들과의 서신도 확보했으나 이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무제기에 따르면 기주의 여러 군들 중 많은 성읍이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원소와 원담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투건을 쓰고 말을 타고 도주하며 겨우 800여 기병을 이끌고 황하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여양 북쪽 강가에 이르러 장이거의 진영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장이거를 만난 원소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수령이지만 지금은 당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이거는 원소를 자신의 장막으로 모셨고 영을 내려 원소가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흩어졌던 군사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소와 합류하지 못한 나머지 병사들은 조조에게 항복했고 조조는 이들을 모두 파묻어 죽였습니다. 후한서 원소열전에 따르면 이때 조조군이 살해한 원소군 병사는 약 8만 명에 달했습니다. 관도 전역에서 원소군이 입은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원소군의 사상자는 7, 8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원소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후 원담과 원상은 이러한 대규모 군대를 다시는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무제기의 배송지가 줄을 달면서 인용한 헌재 기거주에 따르면 조조는 헌재에게 다음과 같이 상언했다고 합니다. 대장군 어프 원소는 예전에 기주목 한복과 함께 전 대사마 유를 황제로 옹립하려고 금세를 제작하고 거럭군 이면의 현장 필요를 유에게 보내 여러 차례 이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원소는 신에게 서신을 보내 견성에 도읍할 만하니 유를 옹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소는 제멋대로 금인과 은인을 추조하며 효렴과 계리들이 모두 그에게 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소의 종제인 제음태수 원서는 원소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천하가 무너졌고 하늘의 뜻이 실로 우리 가문에 있으며 신령이 감응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조녕께서 이를 받아야 하는데 남영의 신하들이 즉위를 권유하자 남영께서는 나이와 지위를 기준으로 북형이 더 적합하다고 말하며 곧 옥세를 조녕에게 보내려 했으나 때마침 조조가 길을 끊었습니다. 원소의 종족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나 흉포하고 무도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은 병마를 이끌고 관도에서 원소와 맞서 싸우며 성조의 위험에 힘입어 원소의 대장 순우경 등 8명을 참수하고 원소군을 대파해 괴멸시켰습니다. 원소와 그의 아들 원담은 가벼운 차림으로 달아났으며 참수한 적병은 7만여 명에 이르렀고 노획한 치중과 재물은 거액이었습니다. 또한 조조는 원소의 서신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한편 위시춘추에서 인용된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원소의 서신을 태우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소가 강성할 때는 나조차 스스로를 보전하기 어려웠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201년 여름 4월 조조는 황하 일대에서 군세를 떨치며 창정에 주둔하던 원소군을 격파했습니다. 원소는 패배 후 돌아가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으고 반기를 든 여러 군현들을 공격해 평정했습니다. 9월 조조는 허도로 돌아왔습니다. 원소가 격파되기 전 유비를 보내 연암을 공략하게 했는데 이때 연암의 공도 등이 이에 호응했습니다. 조조는 채양을 보내 공도를 공격했으나 채양은 공도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친히 남쪽으로 출병해 유비를 정벌했습니다. 무제기에 따르면 유비는 조조가 친히 남하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표에게로 달아났으며 공도를 포함한 잔당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한편 선주전에 따르면 유비는 원소를 떠나 형주목 유표와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원소는 유비를 지원해 본래 있던 군사들과 함께 다시 연암으로 향하도록 했고 공도 등과 합세의 병력이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조조는 채양을 보내 이를 공격했으나 채양은 유비에게 전사했습니다. 조조는 원소를 격파한 후 직접 남하의 유비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유비는 미축과 손권을 보내 유표와 연락을 취했으며 유표는 유비를 교회에서 상빈의 예우로 맞이하고 병력을 지원해 신야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201년 4월 조조는 창정 전투에서 원소군을 격파한 후 연암에서 공도와 유비를 공격했습니다. 유비는 조인에게 격파된 후 연암으로 돌아와 채양을 물리쳤지만 조조의 친정을 듣고 유표에게로 달아났습니다. 창정 전투 이후부터 원소의 사망까지 조조군과 원소군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소를 격파한 이후 조조는 장묘를 보내 예주 노국의 여러 현을 평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하후영과 함께 서주 동해군에서 창의를 포위했으나 여러 달이 지나 군량이 부족해지면서 회군 여부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묘는 하후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포위된 곳을 순찰하며 창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들은 화살을 거의 쏘지 않았습니다. 이는 창의가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어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직접 그와 대화해 본다면 그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묘는 창의에게 사자를 보내 조조의 명을 전하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창의는 성 아래로 내려와 장묘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묘는 창의를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조께서는 신무하시고 덕으로 사방을 품으십니다. 먼저 기부하는 자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창의는 투항을 결심하고 기부했습니다. 장묘전에 따르면 창의의 투항은 장묘의 설득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조조는 장묘를 보내 예주 노국을 평정하게 하고 하후연과 함께 창의를 진압하도록 했습니다. 장묘는 직접 창의를 만나 설득에 성공하며 창의의 기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조조는 군을 이끌고 관도에 주둔했습니다. 관도에서 패전한 이후 원소는 병이 들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다가 무제기에 따르면 여름 5월에 사망했습니다. 원소전에 따르면 관도 패배 후 기주의 여러 성읍들이 반기를 들었으나 원소는 이를 모두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패전 이후 병이 악화되어 결국 202년 5월에 걱정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관도대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비롯한 전통적인 삼국지 매체에서는 관도대전이 척벽대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부각되지 않는 전투라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연의에서는 조조를 띄우는 전투로 재조명되었지만 원소의 패배를 예고하는 폭선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병력의 막강함에 비해 무능하게 묘사된 원소 때문에 흥미를 잃는 전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대 삼국지 매체, 예를 들어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삼국지에서는 이 전투를 한 컷으로 간략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우가 알량과 문추를 처치하는 초반 접전을 제외하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와 반대로 관도대전을 삼국지 대세를 판가름한 결정적인 전투로 평가하며 이 전투에서 조조의 재패가 확정되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후의 전투는 관도대전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관도대전의 전략적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도대전 이후 원소는 하북 지역의 반란 세력을 철저히 소탕하며 세력권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소 세력의 몰락은 관도대전이 아니라 그의 사망 이후 벌어진 후계자 내전이 주요 원인입니다. 관도대전이 없었더라도 후계자 다툼이 일어났다면 원소 세력은 결국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관도대전이 있었다 해도 원소가 죽지 않았다면 그 세력은 쉽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관도대전의 패배로 원소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그의 사망을 앞당겼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승리했다면 조조는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관도대전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원소군의 포로 7만 8만 명을 전사시키거나 생매장하며 원소 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 손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추, 알량, 순우경 등 주요 장수들이 전사했고 장압, 고람, 허유 등은 조조에게 항복했으며 전풍과 저수는 숙청되었습니다. 원소군은 고급 인재의 과반수를 잃었으며 이후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 인재는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소 측의 인재 손실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북사주의 인적 자원은 촉과 오에 비해 훨씬 더 풍부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조의 참모들은 원상이 세력을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배한 원소는 숙청으로 내부를 단속했지만 조조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원소 세력과 내통한 서신을 불태우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중적인 삼국지 매체에서는 이를 조조가 원소보다 포용력 있는 인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원소가 관도대전 이후에도 인재면에서 여유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도대전의 직접적인 결과는 조조가 원소의 침공군을 저지한 데 있습니다. 즉, 관도대전의 핵심적인 의의는 척벽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연합군이 조조의 남진을 저지했던 것처럼 조조가 멸망위기에서 벗어나 운신할 여유를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투 이후 세력 구도는 원소가 사망하기 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소의 가신들과 세력권은 상대적으로 큰 소모 없이 유지되었으며 원소 사후 조조가 여양에서 원씨 형제를 격파한 뒤 업까지 공격하려 했으나 원상에게 패해 퇴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배는 진수의 삼국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범협의 후한서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도대전을 단순히 원소의 침입을 막아낸 방어전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관도대전 이전부터 조조는 협천자로 정부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장수, 선후보, 염유 등이 조조에게 기부했습니다. 당시 천하의 사족들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위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형주의 호족들조차 허도의 정권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원소 또한 관도대전 당시 사주를 완벽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에서는 오히려 조조 편인 장패가 공세를 취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조조의 정책과 지방 태수들의 선정에 따라 조조에게 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주의 경우 남쪽 상당 지역은 원소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북쪽 태원과 상산 지역은 여전히 장현의 흑산적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주의 경우도 선후보와 염유의 세력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원소군의 실질적인 통제 지역은 탁군 인근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주는 인구가 많고 전란을 덜 겪은 지역이었기에 원소 세력의 핵심 기반이었지만 그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투명했습니다. 반면 조조는 협천자 이후 둔전 제도를 실시해 유랑민들을 정착시키며 중원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조 진영으로 기부한 장수와 누규, 원소와 협력 관계였으나 돌아선 선후보와 염유 같은 사례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소는 조조가 더 강성해지기 전에 전쟁을 선택했으나 관도대전에서 대패하며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7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잃은 원소군의 피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단순히 원소의 침공을 막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대승을 거두며 원소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관도대전은 조조가 원소를 넘어서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조조는 원담과 원상을 상대로 7개월간의 공방전 끝에 여양성을 점령하며 황하 이북의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원상에게 패해 퇴각했지만 여양성은 조조의 통제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칫 동감에서 사마광은 원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원소는 사람됨이 너그럽고 고상했으며 재간과 도량이 있었고 기쁨과 성냄을 얼굴빛에 드러내지 않았으나 성격이 거만하고 괴팍하며 스스로를 높여 선행을 하는데 부족했다. 이러한 성격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원소는 질래야 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판을 짜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관도대전에서 패배하며 후세의 비난과 조소를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삼국지 작품에서는 관도대전 하나로 원소의 캐릭터를 평가하며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는 단순히 원소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건강 악화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발생한 실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완벽에 가까운 정치적 책략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원소는 자신의 건강을 혹사하며 살아왔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을 혹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에는 원소가 무능력으로 패배해 화병으로 죽었다는 조조 중심의 해석보다는 과로와 건강 악화로 인해 몇 가지 단점들이 겹쳐진 결과라는 평가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마치 워털루 전투 당시 나폴레옹이 병으로 인해 지위를 놓치며 전황이 바뀌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중국 사학계의 거두인 장쯔위안 선생 역시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소의 패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지도부의 부패와 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혼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독재 체제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처럼 원소는 참모진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유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소는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동시대 다른 사례에서 찾기 힘들어 단순한 변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소의 체제는
군주의 카리스마가 붕괴되면 곧바로 세력이 와해되는 구조였으며 이는 원소 사후 원시 가문이 몰락한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권처럼 부하 인선과 후계자 문제에서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던 군주도 있었으나 손권의 세력은 그의 사망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원소의 체제는 그의 사망이 곧바로 몰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소가 죽지 않았다면 세력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소 체제의 한계는 그 스스로의 한계와 맞물려 관도대전에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소는 공손찬이라는 막강한 경쟁자를 제압하고 하북사주를 장악한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이를 넘어 더 큰 세력을 확장하지 못한 것도 그의 한계였습니다. 원소에 대한 평가는 이 지점에서 적절히 마무리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관도대전은 원소 체제의 단점이 드러난 결정적인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끼고 협천자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후한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분 확보를 넘어 조조가 중앙정부를 장악한 조정의 영수로서 지방 군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조가 원수를 격파하고 그 세력을 완전히 해체시킨 사건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원술은 후한 조정을 전면 부정하며 독자적인 칭제 권원에 나선 인물로 당시 내전기의 핵심 군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조조와 손잡은 여포에게 패배하고 이어 조조에게 연달아 참패하면서 광범위했던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되었고 결국 기반을 상실하며 몰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조는 후한 조정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며 자신이 받드는 한실이 여전히 힘을 가진 존재로 각인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조조의 위상을 크게 높였고 이후 예주와 형주 북부의 군벌 세력들이 조조에게 기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당대 유력자들에게는 내전기의 혼란을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 질서로의 복귀가 더 정당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조는 협천자의 명분을 통해 후한 조정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내전기의 영웅 원소에서 정상 질서 복귀의 주도자 조조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소 역시 명분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장군 자리를 받으면서 후한 조정의 신하로서의 위치를 인정했고 조조는 이를 활용해 원소와 그의 기주 및 병주 세력들에게 관직을 대거 남발하며 포섭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조의 행보는 원소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적이었고 유표와 같은 거대 군벌의 세력 내에서도 반란과 이탈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형남에서 장선이 조조에게 붙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고 유표의 휘하 장수들 중 누규와 장수 마이너스 가우 라인도 조조 측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표조차도 한실의 권위 앞에서는 함부로 대응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조조와 후한 조정의 명분이 단순한 허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조조는 반동탁연합군에서 동탁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후한에 충성하는 영웅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당시 한나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소가 공손찬을 격파하고 북중국을 통합한 이후에도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조조는 협천자의 명분을 등에 업고 지속적으로 원소를 압박했으며 원소 역시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전풍과 저수가 지적한 대로 이미 명분을 쥔 조조를 공략하는 것은 단순한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원소는 북중국 통합의 상승세를 기반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했으나 명분의 열세와 내부 모순으로 인해 그의 선택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조조의 기선 제압에 밀려 원소의 상승세는 무의미로 흘러갈 위기에 처했고 관도대전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소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결단으로 보입니다. 관도대전이 발발한 200년, 원소는 조조의 협천자 논리를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 헌제가 조조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암살을 지시한 의대조 사건의 실패와 이 사건의 주도자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유비가 서주를 거쳐 하북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원소는 반조조의 상징인 유비를 맞이하며 조조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헌제를 구하는 충신으로 코스프레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원소가 유비를 받아들인 후 돌린 경문에는 자신이 헌제를 구하는 충의지사로 조조는 황실을 능멸하는 동탁과 같은 역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조조의 협천자 논리를 극복한 후일의 유비와 손권처럼 원소도 명분을 앞세워 조조를 상대하려 했습니다. 유비와 손권은 각각 척벽대전과 이후의 한중 공방전, 남정에서 승리하며 독립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원소는 유비를 활용하여 조조의 협천자 논리를 공격하고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원소가 군사적 공세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의 흐름이 조조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조조는 둔전 제도를 통해 파괴된 서주, 연주, 예주의 빈 농지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반면 원소의 핵심지인 기주는 이미 안정된 상태였기에 극적인 내정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조조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군사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노리는 원소의 전략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이전에 여러 번 조조를 제압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내분이나 조조가 장수 및 유표와 고전하던 시기에도 원소는 전풍과 저수 등의 조언을 무시하며 천자를 확보하거나 조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조조가 협천자를 통해 세력을 급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원소는 자신의 실책을 만회하고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내부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하북 출신 인사들과 외부 출신 인사들 간의 갈등을 방치하거나 부추긴 결과 관도대전 당시 원소의 지휘부는 이미 분열 상태에 있었고 이는 그의 세력 우위를 100%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관도대전은 원소가 전풍과 저수의 조언을 무시한 결과로 비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국지 연의에서는 원소가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이들의 충고를 듣지 않아서라고 묘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도대전은 단순히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개 과정에서 원소가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 초기 원소군은 명장인 알량과 문추의 활약 속에서 조조군을 밀어내며 허도의 코앞인 관도까지 진격했습니다. 조조군은 후방에서 발생한 연함의 반란과 병력 부족에 시달리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즉, 관도대전의 초반은 원소군의 승리로 판단할 수 있으며 조조군은 최전선에서 원소군의 압박을 받으며 후방의 혼란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소군이 승기를 잡은 뒤 내부적인 정치 문제와 전략적 실수들이 겹치면서 전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소 전투에서 원소의 판단 미스와 정치적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장압과 고람은 원소의 명령에 따라 전투에 나섰지만 오소에서 패배한 후 장압은 배신을 결심하고 군사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원소군은 전열을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관도대전은 전통적으로 속공으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지구전적인 성격을 띤 전투였습니다. 원소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후방을 차단하고 조조군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보급선을 차단하고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조조군의 군량이 부족해진 것은 주로 후방에서 발생한 반란과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소군은 후방에서의 교란과 보급 차단으로 조조군을 고립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습니다. 관도대전이 단순히 전풍과 저수의 조언을 무시한 결과라기보다는 원소의 전반적인 전략과 리더십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전풍과 저수는 원소에게 내정 회복과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군사작전을 추천했지만 원소는 속전속결을 원하며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속공 전략은 결국 자신의 내부 갈등과 정치적 문제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전풍과 저수의 전략이 더 길고 안정적인 방법이었을지라도 원소는 그 시점에서 급하게 전투를 종결하려 했고 이로 인해 중요한 내정과 후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관도대전은 전풍과 저수의 조언이 무시된 전투로 자주 평가되지만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전략이 상당 부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풍과 저수는 먼저 내정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뒤 하남 지역으로 군영을 확장하며 허도 주변을 초략하거나 공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중 내정을 다지는 단계는 생략되었으나 하남 지역으로의 군사 확장은 관도대전의 주요 전개 방식과 일치합니다. 원소는 하남 지역으로 대규모 도하 작전을 감행하며 관도까지 진격했고 이는 전풍과 저수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한 후방 교란 역시 유비와 유벽의 활약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유비와 유벽은 허도 주변 지역에서 공략을 감행하며 여러 군현이 원소에게 호응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단순한 초략을 넘어 허도의 민심을 크게 흔드는 데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풍과 저수의 제안과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관도와 같은 대규모 정면 압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후방 교란도 단순히 허도 주변의 초략에 그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관도를 압박하는 정면전을 선택했고 이는 조조를 빠르게 제압하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한 것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 때문이라기보다는 허유의 배신, 오소 전투의 성공,
그리고 원소 진영 내부의 분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전풍과 저수는 조조의 군사가 더 강하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자신의 전략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관도대전 초반 조조는 밀리는 상황이었으며 알량과 문추를 잃었음에도 원소군은 무리 없이 관도까지 진격했습니다. 조조군의 군량이 부족해진 것도 유비와 유벽의 허도, 남쪽 공략과 예주 지역의 원소 호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관도대전은 단순히 전풍과 저수의 조언이 무시된 전투가 아니라 이들의 전략이 상당 부분 적용되었고 그와 동시에 원소의 독자적 판단이 더해진 전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소의 패배는 정치적 내분, 허유의 배신, 오소 전투의 패배, 그리고 조조의 기민한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원소는 전풍과 저수의 조언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전략 중 일부를 채택하며 상황에 맞게 변형해 실행했습니다. 전풍과 저수는 내정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뒤 하남으로 군영을 확장하며 허도 주변을 초략하라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원소는 농사와 내정 안정은 생략했지만 하남 지역으로 도하해 군영을 구축하고 허도 남쪽에서 유비와 유벽을 통해 민심을 얻는 방향으로 전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 약탈 대신 민심을 얻는 전략으로 원소가 전풍과 저수의 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변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풍과 저수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사료의 기록은 원소 특유의 정치 스타일과 조조 측의 프로파간다에 의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원소는 참모의 조언을 겉으로는 무시하며 은근히 견제하고 단물만 빼먹는 정치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전풍과 저수의 방안을 실행하면서도 이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려 했습니다. 조조는 이를 자신의 승리 후 적극적으로 선전하며 원소를 무능한 군주로 깎아내렸습니다. 실제로 관도대전에서 전풍과 저수의 전략은 상당 부분 실현되었지만 이들의 공이 강조되지 못한 것은 원소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소의 결정적인 패인은 막판에 전풍과 저수의 지구전 전략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곽도의 조언을 따라 속공 전략으로 전환한 데 있었습니다. 곽도의 제안에 따라 순우경이 군량을 지키는 오소 구원보다 조조 본진을 공격하는 모험적인 공세를 택했는데 이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수는 순우경에게만 군량 수비를 맡기는 대신 장기에게 별동대를 맡겨 수비를 강화하라고 진언했으나 원소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오소 전투에서의 실패로 전세가 급격히 조조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풍과 저수가 조조 대신 천자를 옹립하라는 진언을 무시한 것은 원소가 조조와의 대결에서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 결정적 실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소는 협천자를 등에 업은 조조의 급격한 성장과 명분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관도대전에서 전풍과 저수의 전략을 끝까지 따르지 않아 대패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원소가 전풍과 저수의 말을 듣지 않아 망했다는 평가는 여러 정치적 상황과 원소의 독단적인 판단을 감안할 때 얼추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유의 배신이 관도대전에서 조조의 역전승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원소군의 군량 수송대가 주둔하던 오소의 정보를 조조에게 제공했고 이를 통해 조조는 오소를 급습하여 군량을 불태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원소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결정적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허유의 배신만이 원소의 패배를 초래한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장압의 주장대로 원소가 주력군을 오소로 지원 보냈다면 조조군을 격파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고려하면 조조군은 이미 오소 수비군과 경기병 지원군을 격파했으며 경기병 지원군도 전투가 한창일 때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군이 지원군으로 왔다 해도 경기병보다 늦게 도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조조군은 이미 군량을 불태우고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압의 제안을 따랐다고 해서 반드시 조조가 패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량 보급 문제는 원소군의 최대 약점 중 하나였습니다. 조조가 백마연과 연연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청야 전술을 펼치면서 원소군은 대부분의 군량을 자기 세력권에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미 고시에서 군량 수천 대가 불탔으며 이는 원소군의 보급 상황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오소의 군량이 추가로 손실되면서 원소군은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량 부족 상황에서는 설령 조조 본대를 잡아도 원소군은 보급 문제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도의 참언으로 인해 장압이 배신하여 상황이 더 악화된 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소군의 패배는 허유의 배신뿐만 아니라 군량 손실, 전황의 변화,
내부 문제, 그리고 전략적 선택의 실패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허유의 배신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패배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원소군의 구조적 취약점과 내부 갈등이 패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관도대전이 조조에게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천하의 대세가 완전히 판가름난 전투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해석입니다.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원소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북으로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으나 원소의 사후에도 조조는 원시 세력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조는 원소 사후 여양을 점령하고 업까지 공격하려 했으나 원상의 반격에 패배하고 허도로 퇴각해야 했습니다. 이는 관도대전 직후나 원소 사후에도 조조가 원시 세력을 단번에 압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조조가 원시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관도대전이 아니라 원소 사후 발생한 후계자 다툼이었습니다. 원담과 원상이 후계 자리를 두고 싸우면서 내부 분열이 발생했고 원담이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건이 조조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관도대전이 조조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계기였지만 천하의 대세를 결정지은 유일한 사건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관도대전이 재평가되면서 삼국의 형세를 결정지은 척벽대전이 상대적으로 폄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관도대전이 원소를 무너뜨리고 조조를 최강자의 위치로 올려놓은 전투였다면 척벽대전은 조조의 천하통일 야망이 좌절되고 그 위세가 꺾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전투 모두 각자 시대적 흐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으며 한쪽을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쪽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역사의 맥락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를 판단할 때 특정 사건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관도대전도 척벽대전도 당시에는 여러 변수와 가능성이 얽힌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일 뿐입니다. 고대 전쟁의 성격상 한 번의 대형 전투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를 기반으로 세력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과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따라서 관도대전을 천하의 대세를 완전히 결정지은 전투로 단정하는 것은 후대의 관점에서 나온 결과론적 해석일 뿐입니다. 원소는 관도대전의 총통솔자로서 그 결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관도대전 자체가 원소군을 완전히 몰락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원소는 대국을 주도하던 위치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후 원소군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여력을 잃고 점차 수세로 몰리게 됩니다. 이는 관도대전이 단순히 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원소군 전체의 전략적 주도권을 잃게 만든 중요한 전투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도대전의 패배로 인한 원소 본인의 사망은 이 전투가 원소와 그의 세력에 미친 심리적, 정치적 영향을 시사합니다. 원소가 전풍과 저수의 조언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전략이 두 사람의 진언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전풍과 저수는 장기전을 미리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적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제안했던 반면 원소는 단기간 내에 전쟁을 끝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청주를 다스리던 원담까지 불러들여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았다는 점에서 원소는 전쟁을 단기에 끝내려 했던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처럼 빨리 끝나지 않았고 관도까지 진격하면서 보급선이 길어져 조조군에게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한순과 유비 등 원소가 나눠보낸 군사들이 모두 패배하면서 전략은 원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풍과 저수의 지구전 전략은 전선을 조금씩 확장하며 적을 괴롭히는 작전이었지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 장기 대치전을 벌이자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관도에서의 전쟁은 원소가 장기전을 의도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단기에 끝내려 했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쟁이 길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원소의 전략은 전풍과 저수의 조언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도자로서 내분을 예방하고 조율하는 것은 원소의 중요한 책무였으며 그의 사후 발생한 내분 또한 원소의 지도력과 전략적 통찰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소가 생전의 후계 구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참모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점은 그의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관도대전 이후 원소군의 몰락과 내부 분열의 책임을 원소가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가 당시 대전략을 세우고 군을 이끌었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관도대전은 삼국지 시대의 중요한 전투로 조조와 원소의 대결을 통해 당시 천하의 판도가 크게 바뀌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투는 조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원소의 대군을 격파하며 전략적 우위를 차지한 전투로 이후 삼국시대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관도대전을 통해 천하의 대세가 완전히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원소군은 하북 지역에서 여전히 강력한 기반을 유지했고 조조 역시 원소의 사후 후계 분쟁을 이용해 하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도대전의 핵심적인 의의는 조조가 원소와의 대결에서 생존하고 주도권을 가져온 점에 있습니다. 전쟁 중 조조는 오소습격과 같은 과감한 전략으로 원소군의 군량을 차단하며 전세를 뒤집었고 허위의 배신 등 원소 측 내부 문제도 조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원소군의 패배는 단순히 허위의 배신이나 특정 전략적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원소 본인의 리더십과 내분 조정 실패, 전략적 판단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전투의 결과로 조조는 협천자의 명분을 바탕으로 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후한 조정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원소는 관도대전의 패배로 병력과 주요 인재를 잃었으며 그의 사후 발생한 후계 다툼은 원소 세력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관도대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조조의 뛰어난 전략적 안목과 원소의 리더십 한계가 극명히 드러난 전투로 당시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세력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데 있어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과 내외적 통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관도대전은 조조와 원소의 대결로 천하가 나뉘는 서막이자 삼국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전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